아들과 며느리가 사정이 힘들어져서 갈 곳도 없다길래 짠한 마음에 집으로 들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연금도 받고 편하게 사니까 요양원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다 챙겨주고 신경 써줬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행동 하나하나가 예의가 너무 없는 아이였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답니다. 제 이야기 좀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오후 3시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홀짝거렸습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학교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했던 나날들이 어제 일 같았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참 예뻤어.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돌아온 길이었어요. 정년퇴직 후 시작한 자원봉사는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고 있으면 교단에 서던 시절이 그리워졌거든요.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평온한 오후를 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0대가 넘은 아들 상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거든요. 상훈아, 무슨 일이니?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수없이 들어봤지만 내 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만큼 가슴 아픈 건 없었어요.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상훈의 목소리에서 울음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천천히 말해봐라. 뭔 일인지? 투자한 돈이 모두 날아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친구 말만 믿고 덤볐다가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얼마나 잃었니? 전부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해요.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어머니,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전화기를 쥔 저의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여러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실망, 분노, 걱정, 안타까움. 하지만 가장 강한 감정은 모성이었어요. 상훈아, 일단 진정해라. 어머니, 아들이 훌쩍거렸습니다. 지영이도 임신 중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임신. 며느리 지영이 임신했다고? 저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기쁜 소식과 절망적인 소식이 동시에 전해진 거였거든요. 지영이가 임신했다고? 네, 2달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교직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책임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친구 말만 믿고 투자한 것도, 집까지 담보로 잡힌 것도, 사채를 쓴 것도, 모든 게 너무나 성급하고 무모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와라. 얘기해보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짐이 되어서. 됐다. 일단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끝났다는 것을. 거실 시계가 여전히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는 신호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며느리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야. 상훈이한테 들었어. 많이 힘들겠지만 일단 우리 집으로 와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폐를 끼쳐드렸어. 지영의 목소리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임신 중인 며느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괜찮다. 가족이 뭐 하나 된 거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40년의 교직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시작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창밖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상훈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섰어요. 뒤따라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뒤로 초라한 이삿짐 몇 개가 전부였어요. 어서 들어와. 힘들었지? 저는 따뜻하게 반겨주었어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들은 아들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의 첫 마디는 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어머님, 집이 생각보다 좁네요. 순간 저의 미소가 굳었어요. 저희 집 놓을 곳이 있을까요? 이 정도 공간이면. 지영이 거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마치 호텔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 같았어요. 저는 40년 교직 경험으로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감사나 미안함 같은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선 앉아라. 차라도 한잔하고. 어머님, 지영이 제 말을 끊었어요. 안방은 어머님이 쓰시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 부부잖아요. 안방을 저희가 써도 될까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훈 씨가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잠자리가 너무 예민해서요. 작은 방에서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의 갖가지 핑계를 들어봤지만 이런 뻔뻔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영아, 그건 어머니, 괜찮아요. 상훈이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지영을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혼자 지내시니까 작은 방이 더 편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큰 방은 너무 넓어서 쓸데없이 전기세만 나올 텐데. 가슴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와 힘들어하는 아들을. 알겠어.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이삿짐 정리가 시작됐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 혼자서 짐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임신해서 무거운 거 못 들어요. 상훈은 어디론가 나가버렸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본다면서요. 저는 혼자서 제 옷가지와 화장품들을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40년을 써온 화장대와 옷장이 베란다로 밀려났어요. 어머님,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화장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버리시지 그래요? 제 손이 멈췄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요즘 누가 이런 걸 써요? 그 화장대는 제가 25살 때 첫 월급으로 산 거였어요. 거울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아직 쓸만해서. 에이, 어머님, 이런 건 진짜 버려야 해요. 우리가 새 거 사드릴게요. 하지만 새 거를 사준다는 말은 그날로 끝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영아,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특별히 없어요. 지영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1시간 후,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시금치 나물, 김치. 자, 들어와서 밥 먹어라.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며느리부터 밥을 떠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 너무 학교 급식 같아요. 지영이 젓가락질을 하다가 말했어요. 요즘은 누가 이런 걸 먹어요? 너무 짜고.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학교 급식 같다고 40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들어온 말 중 가장 아픈 말이었어요. 교사였던 자신을 조롱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지영아, 그렇게 말하면. 상훈이 작게 말했지만 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상훈 씨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옛날 음식이에요.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배달 음식 시키면 안 될까요? 제가 임신해서 입맛이 까다로워졌거든요. 배달 음식 아니면 어머님이 요리 좀 배우시든지요. 요즘 유튜브 보면 쉬운 레시피 많던데.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이고 아들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알겠어. 내일부터는 내가 좋아할 만한 걸 해볼게.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지영의 큰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어머님, 요리 정말 별로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 쉿. 들려. 뭐 어때? 사실이잖아. 그리고 이 집도 너무 답답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지영의 늦잠, 끝없는 불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요구만 하는 태도, 모든 걸 꾹 참아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도서관 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였어요. 뭐 하는 거니? 제 방으로 들어가자 지영이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왔어요? 지영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런 낡은 펜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지영의 손에 펜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펜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1987년 첫 제자들이 스승의 날에 선물해준 펜이었거든요. 이거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안 돼. 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지영이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냥 펜인데, 그냥 펜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 첫 제자들이 선물해 준 거야. 졸업할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쓴 편지와 함께. 지영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어머님, 그런 옛날 물건 갖고 계셔서 뭐해요?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그날 저녁
생활비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님, 지영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내는 게 어머님한테도 부담이실 텐데 괜찮다고 했잖니? 아니에요. 어차피 어머님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제 눈썹이 꿈틀했어요. 우리가 빚 갚을 때까지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세요? 인색하다고?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영아,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영이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은 요양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요양원이라고? 나를 거기서 다른 선생님 출신들이랑 옛날 얘기나 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 집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어머님도 편하시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말이에요. 상훈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상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 말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어머님, 요즘 요양원들 정말 좋아졌어요. 게이트볼도 하고 노래교실도 있고. 지영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4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내 아들과 며느리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알겠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어머님, 그럼 정말로? 그래, 알아서 하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70살의 늙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40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강인한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은숙, 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수업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수업 계획서를 짜듯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말이에요. 노트를 꺼내 첫 줄에 적었습니다. 내 마지막 수업 계획.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어요. 주제 용기.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빛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40년 교직 경험을 총동원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학기 수업 계획서를 짜듯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말이에요. 작은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독립 프로젝트. 그 아래 차근차근 단계를 나열했어요. 1단계 부동산 시세 조사 및 매물 등록. 2단계 새거주지 물색 및 계약. 3단계 개인 재산 정리. 4단계 이사 실행. 펜을 놓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영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요양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훈과 지영이 늦잠을 자는 사이 저는 조용히 외출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지영이 부스스한 머리로 물었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 가려고. 아, 그러세요. 지영은 관심 없다는 듯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도서관에도 갈 거였으니까. 하지만
그 전에 들를 곳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부동산이었어요. 어르신, 어떤 매물 찾으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요. 혼자 살 집이에요. 아, 자녀분들과 따로 사실 건가요? 네, 이제 독립하려고요. 독립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70살의 독립이라니 이 집은 어떠세요? 도시 외곽이라 조용하고 근처에 도서관하고 복지관도 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지만 햇볕이 잘 들고 베란다에서 바라본 풍경도 평화로웠어요. 한번 보러 가볼까요? 물론이죠. 실제로 본 집은 사진보다 더 좋았어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깔끔한 주방, 아담한 방. 여기로 할게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 결정하셔도 되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40년간 아이들 가르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좋은 건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아들 상훈과 지영이 외출한 틈을 타서 조금씩 짐을 정리했습니다. 교직 시절의 상장들, 제자들의 편지, 소중한 책들, 40년의 추억을 상자에 담아가며 마음도 정리했어요. 어머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어느 날 지영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서관 일이 많아서.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제 심장이 쿵 뛰었어요. 들켰나?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금방 피곤해져. 아, 그래서 요양원이 좋다는 거예요. 거기선 무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요양원 이야기였어요.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짐 정리도 거의 끝나갔고 새 집 열쇠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간 아이들에게 용기를 가르쳤는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용기가 부족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D-Day. 내일.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김은숙 선생님의 졸업식. 핸드폰을 들고 이사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와주세요.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70살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강인한 여자였어요. 은수가 할 수 있어.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넌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잖아. 이제 내 자신을 가르칠 차례야.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테니까요. 진짜 은숙의 인생이 말이에요. 이사 당일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해방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오전 9시 이사센터 직원들이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최대한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짐을 실어 나르는 동안 상훈과 지영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지영은 친구들과 새벽까지 전화 통화를 했고 상훈은 그런 아내를 말리지도 못했거든요. 40년간 모아온 추억들이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장장들, 제자들의 편지, 소중한 책들. 마지막 상자가 나가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로 해냈구나. 오전 10시 모든 짐이 나간 후에야 상훈과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침 언제 해주세요? 지영이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거실로 나왔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소파도, 텔레비전도, 식탁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상훈이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텅 빈 거실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현관에 있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사를 간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집은 어제 매매 계약을 마쳤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상훈이 절규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꾸짖을 때의 그 눈빛이었어요. 내가 만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라. 어머니,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내가 스스로 일어설 시간이야. 지영이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요양원 가란 말 기억하니? 지영이 움찔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너희들한테는 그냥 짐이구나.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 문이 닫혔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축복 그 자체였어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평생교육원에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옛 제자들과 SNS로 연락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어요. 선생님, 요즘 너무 생기 있어 보이세요. 한 제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글을 달았어요. 인생 2막이 시작됐거든. 한 달 후 상훈과 지영이 찾아왔어요. 초라한 몰골로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상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니? 잘못을 저지르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이미 내 역할을 다했다. 이제 너희가 할 차례야.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김은숙 선생님의 인생 2막이 이제 시작이다. 교직에서 은퇴했지만 인생이라는 더 큰 교실에서 자신에게 마지막 수업을 선사했습니다. 그 수업의 제목은 용기였어요.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진짜 은숙의 인생이 말이에요.